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만약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통찰력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물쇠는 열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게 설계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서적 학대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학대는 결코 두 사람이 우연히 부딪혀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때로는 무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려는 사람은 특정한 감정의 지형도를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이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찾는 것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결코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의 책임은 언제나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서 가구의 배치를 똑똑히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식은 당신의 영혼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가해자들이 먹잇감에게서 찾는 5가지 특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이 없는 과도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아픔에 연결되는 근원적인 힘이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하고도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깊은 유대감과 공감 능력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이것이 경계선 없는 공감으로 변질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가 없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깊이 느낀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아볼까요? 관계 초반, 그들은 작은 시험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 만한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지, 혹시 그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듣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지,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흡수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면을 보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조종하는 어른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죠. 가해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오해받은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컵에 계속해서 독을 붓고 있는 사람을 당신은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위기와 드라마, 눈물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연료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에 이끌리지만 그것은 그 온기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둘 때까지 그 빛을 전부 집어삼키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불태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쉽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름답고 필요한 은총이죠. 하지만 가해자가 찾는 것은 그런 은총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의 허점과 같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매번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용서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특성은 그들의 학대 사이클이 작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대의 사이클은 보통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화해 혹은 밀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화해 단계는 전적으로 당신의 용서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부터 이 점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시작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거나 당신을 겨냥한 농담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거나 작은 약속을 어기는 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밀어보며 그것이 견고한지 아니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전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소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 줄 때 당신은 나의 경계선은 협상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말이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너무 쉽게 용서하는 사람은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가해자는 선을 넘고 사과하고 당신의 용서와 안도감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음번에는 그 선을 조금 더 멀리 밀어붙이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면권을 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들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도 좋다는 면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당신의 희망이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기억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립된 마음입니다. 강하고 건강하며 언제든 내 편이 되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지지 시스템, 즉 끈끈한 가족이나 친구 그룹은 가해자에게 최악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마치 집의 보안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사람들이고, 있잖아, 그 사람이 너한테 말하는 방식, 좀 마음에 걸려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들입니다. 관계의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채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죠. 바로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고립이란 반드시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립은 훨씬 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낯선 도시로 이사를 왔거나 가족과 사이가 소원하거나 혹은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이 느낌은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연인,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 즉 당신의 세상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채워서 당신이 모든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그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에게 강력한 지지 시스템이 있다면 그들의 다음 단계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분열 후 정복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 친구는 너에게 나쁜 영향을 줘 당신의 가족에게서 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널 통제하려고만 하잖아. 그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을 때마다 드라마나 싸움을 일으킵니다. 결국 당신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겪게 될 후폭풍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가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미다지치나 그들은 당신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끈들을 하나씩 잘라냅니다. 마침내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은 끈이 될 때까지 말이죠. 당신이 고립되고 나면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당신의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그들이 하늘이 초록색이라고 주장할 때 파란색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 안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마치 피 흘리는 깊은 상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피냄새를 아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만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타인의 인정 위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은 가해자에게 아주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이들의 삶 전체는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해자가 나타나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그럼 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폭격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받아본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칭찬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늘 듣고 싶어 했던 모든 말을 해주고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인정에 굶주려 있던 사람에게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마침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그들은 이 인정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괜찮다는 이 황홀한 감정이 오직 그들에게서만 온다고 당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확고해지면 그들은 서서히 그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뜸해지고 애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한때 그들이 아낌없이 주었던 인정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가 되었고 관객은 오직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통제합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당신을 한껏 치켜세워 그들의 인정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기분이 나쁜 날에는 당신을 가차없이 깎아내리며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의 장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그 유일한 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구원자 본능입니다. 마지막 특성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비극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해자는 구원자, 치유자, 즉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고 믿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아름답고 비극적인 영혼으로 포장합니다. 상처받았고 배신당했으며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황금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이죠. 누군가 기회만 준다면, 누군가 충분히 사랑만 해준다면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넌지시 암시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구원자 본능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그 관계를 아주 특별하고 심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분노, 질투, 통제와 같은 모든 위험 신호들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 혹은 그들의 고통이 드러나는 증상으로 재해석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 사람 자신이 아프기 때문이야. 가해자는 이러한 환상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이 될 수도 있었던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잠깐씩 보여주며 당신이 그 잠재력이라는 낚싯바늘에 계속 걸려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당신 자신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곧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 믿으며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 영혼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결승선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현실에 고통받으면서도 그가 될 수도 있었을 유령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평화보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더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특성들을 인식하는 것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을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강점들, 즉 당신의 공감 능력, 용서하는 마음, 사랑이 넘치는 심장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 강점들은 반드시 강한 경계선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자기 가치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고갈시켜도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눈을 뜨게 했거나 혹은 나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과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특성 중 어떤 것이 가장 미묘해서 너무 늦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강해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안전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만약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통찰력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물쇠는 열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게 설계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서적 학대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학대는 결코 두 사람이 우연히 부딪혀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때로는 무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려는 사람은 특정한 감정의 지형도를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이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찾는 것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결코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의 책임은 언제나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서 가구의 배치를 똑똑히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식은 당신의 영혼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가해자들이 먹잇감에게서 찾는 5가지 특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이 없는 과도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아픔에 연결되는 근원적인 힘이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하고도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깊은 유대감과 공감 능력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이것이 경계선 없는 공감으로 변질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가 없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깊이 느낀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아볼까요? 관계 초반, 그들은 작은 시험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 만한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지, 혹시 그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듣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지,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흡수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면을 보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조종하는 어른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죠. 가해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오해받은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컵에 계속해서 독을 붓고 있는 사람을 당신은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위기와 드라마, 눈물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연료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에 이끌리지만
그것은 그 온기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둘 때까지 그 빛을 전부 집어삼키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불태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쉽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름답고 필요한 은총이죠. 하지만 가해자가 찾는 것은 그런 은총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의 허점과 같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매번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용서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특성은 그들의 학대 사이클이 작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대의 사이클은 보통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화해 혹은 밀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화해 단계는 전적으로 당신의 용서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부터 이 점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시작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거나 당신을 겨냥한 농담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거나 작은 약속을 어기는 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밀어보며 그것이 견고한지 아니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전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소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 줄 때 당신은 나의 경계선은 협상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말이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너무 쉽게 용서하는 사람은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가해자는 선을 넘고 사과하고 당신의 용서와 안도감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음번에는 그 선을 조금 더 멀리 밀어붙이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면권을 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들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도 좋다는 면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당신의 희망이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기억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립된 마음입니다. 강하고 건강하며 언제든 내 편이 되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지지 시스템, 즉 끈끈한 가족이나 친구 그룹은 가해자에게 최악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마치 집의 보안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사람들이고, 있잖아, 그 사람이 너한테 말하는 방식, 좀 마음에 걸려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들입니다. 관계의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채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죠. 바로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고립이란 반드시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립은 훨씬 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낯선 도시로 이사를 왔거나 가족과 사이가 소원하거나 혹은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이 느낌은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연인,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
즉 당신의 세상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채워서 당신이 모든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그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에게 강력한 지지 시스템이 있다면 그들의 다음 단계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분열 후 정복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 친구는 너에게 나쁜 영향을 줘 당신의 가족에게서 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널 통제하려고만 하잖아. 그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을 때마다 드라마나 싸움을 일으킵니다. 결국 당신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겪게 될 후폭풍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가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미다지치나 그들은 당신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끈들을 하나씩 잘라냅니다. 마침내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은 끈이 될 때까지 말이죠. 당신이 고립되고 나면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당신의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그들이 하늘이 초록색이라고 주장할 때 파란색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 안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마치 피 흘리는 깊은 상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피냄새를 아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만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타인의 인정 위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은 가해자에게 아주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이들의 삶 전체는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해자가 나타나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그럼 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폭격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받아본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칭찬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늘 듣고 싶어 했던 모든 말을 해주고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인정에 굶주려 있던 사람에게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마침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그들은 이 인정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괜찮다는 이 황홀한 감정이 오직 그들에게서만 온다고 당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확고해지면 그들은 서서히 그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뜸해지고 애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한때 그들이 아낌없이 주었던 인정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가 되었고 관객은 오직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통제합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당신을 한껏 치켜세워 그들의 인정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기분이 나쁜 날에는 당신을 가차없이 깎아내리며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의 장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그 유일한 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자 본능입니다. 마지막 특성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비극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해자는 구원자, 치유자, 즉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고 믿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아름답고 비극적인 영혼으로 포장합니다. 상처받았고 배신당했으며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황금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이죠. 누군가 기회만 준다면, 누군가 충분히 사랑만 해준다면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넌지시 암시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구원자 본능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그 관계를 아주 특별하고 심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분노, 질투, 통제와 같은 모든 위험 신호들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 혹은 그들의 고통이 드러나는 증상으로 재해석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 사람 자신이 아프기 때문이야. 가해자는 이러한 환상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이 될 수도 있었던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잠깐씩 보여주며 당신이 그 잠재력이라는 낚싯바늘에 계속 걸려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당신 자신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곧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 믿으며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 영혼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결승선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현실에 고통받으면서도 그가 될 수도 있었을 유령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평화보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더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특성들을 인식하는 것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을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강점들, 즉 당신의 공감 능력, 용서하는 마음, 사랑이 넘치는 심장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 강점들은 반드시 강한 경계선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자기 가치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고갈시켜도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눈을 뜨게 했거나 혹은 나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과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특성 중 어떤 것이 가장 미묘해서 너무 늦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강해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안전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만약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통찰력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물쇠는 열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게 설계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서적 학대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학대는 결코 두 사람이 우연히 부딪혀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때로는 무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깎아내리고 상처 주려는 사람은 특정한 감정의 지형도를 찾아 헤맵니다. 자신의 파괴적인 패턴이 뿌리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찾는 것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결코 피해자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의 책임은 언제나 100%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의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서 가구의 배치를 똑똑히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식은 당신의 영혼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가해자들이 먹잇감에게서 찾는 5가지 특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이 없는 과도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은 인류가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아픔에 연결되는 근원적인 힘이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하고도 깊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 깊은 유대감과 공감 능력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이것이 경계선 없는 공감으로 변질되어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계가 없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나 깊이 느낀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아볼까요? 관계 초반, 그들은 작은 시험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을 흔들 만한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는지, 혹시 그들에게 몸을 기울이며 듣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위로와 지지를 보내는지, 그들은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흡수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면을 보려고 합니다. 교묘하게 조종하는 어른의 모습 뒤에 숨어있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죠. 가해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오해받은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나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강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컵에 계속해서 독을 붓고 있는 사람을 당신은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그들이 마음껏 빨아먹을 수 있는 자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끝없는 위기와 드라마, 눈물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들게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그들의 연료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에 이끌리지만 그것은 그 온기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둘 때까지 그 빛을 전부 집어삼키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불태우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는 바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불태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무 쉽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름답고 필요한 은총이죠. 하지만 가해자가 찾는 것은 그런 은총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의 허점과 같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매번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용서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특성은 그들의 학대 사이클이 작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학대의 사이클은 보통 긴장이 고조되는 단계,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단계, 그리고 화해 혹은 밀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화해 단계는 전적으로 당신의 용서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부터 이 점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로 시작됩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거나 당신을 겨냥한 농담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거나 작은 약속을 어기는 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밀어보며 그것이 견고한지 아니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탐색전입니다. 당신이 이런 사소한 일들을 그냥 넘어가 줄 때 당신은 나의 경계선은 협상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들은 아주 매력적인 사과로 상황을 모면하거나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면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말이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너무 쉽게 용서하는 사람은 완벽한 먹잇감입니다. 가해자는 선을 넘고 사과하고 당신의 용서와 안도감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음번에는 그 선을 조금 더 멀리 밀어붙이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면권을 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그들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도 좋다는 면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당신의 희망이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기억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립된 마음입니다. 강하고 건강하며 언제든 내 편이 되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지지 시스템, 즉 끈끈한 가족이나 친구 그룹은 가해자에게 최악의 악몽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마치 집의 보안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사람들이고, 있잖아, 그 사람이 너한테 말하는 방식, 좀 마음에 걸려라고 솔직하게 말해줄 사람들입니다. 관계의 격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은 채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주죠. 바로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적극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고립이란 반드시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립은 훨씬 더 미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낯선 도시로 이사를 왔거나 가족과 사이가 소원하거나 혹은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어려워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이 느낌은 일종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연인,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상대, 즉 당신의 세상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진공 상태를 완벽하게 채워서 당신이 모든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그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에게 강력한 지지 시스템이 있다면
그들의 다음 단계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분열 후 정복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구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 친구는 너에게 나쁜 영향을 줘 당신의 가족에게서 흠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널 통제하려고만 하잖아. 그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을 때마다 드라마나 싸움을 일으킵니다. 결국 당신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겪게 될 후폭풍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가해자와 함께 집에 머무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게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미다지치나 그들은 당신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끈들을 하나씩 잘라냅니다. 마침내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은 끈이 될 때까지 말이죠. 당신이 고립되고 나면 그들이 만들어낸 현실이 당신의 유일한 현실이 됩니다. 그들이 하늘이 초록색이라고 주장할 때 파란색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 안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정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마치 피 흘리는 깊은 상처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 피냄새를 아주 멀리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을 느끼고 만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타인의 인정 위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사람은 가해자에게 아주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이들의 삶 전체는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해자가 나타나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그럼 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폭격 단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받아본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칭찬을 퍼붓습니다. 당신이 늘 듣고 싶어 했던 모든 말을 해주고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인정에 굶주려 있던 사람에게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마침내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덫입니다. 그들은 이 인정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괜찮다는 이 황홀한 감정이 오직 그들에게서만 온다고 당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확고해지면 그들은 서서히 그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뜸해지고 애정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한때 그들이 아낌없이 주었던 인정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가 되었고 관객은 오직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통제합니다. 기분 좋은 날에는 당신을 한껏 치켜세워 그들의 인정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기분이 나쁜 날에는 당신을 가차없이 깎아내리며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라는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줍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의 장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그 유일한 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자 본능입니다. 마지막 특성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비극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가해자는 구원자, 치유자, 즉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하다고 믿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아름답고
비극적인 영혼으로 포장합니다. 상처받았고 배신당했으며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그 밑바닥에는 황금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말이죠. 누군가 기회만 준다면, 누군가 충분히 사랑만 해준다면 자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넌지시 암시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구원자 본능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의식을 부여하고 그 관계를 아주 특별하고 심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분노, 질투, 통제와 같은 모든 위험 신호들은 도움을 청하는 외침, 혹은 그들의 고통이 드러나는 증상으로 재해석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 사람 자신이 아프기 때문이야. 가해자는 이러한 환상을 키워나갑니다. 그들이 될 수도 있었던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잠깐씩 보여주며 당신이 그 잠재력이라는 낚싯바늘에 계속 걸려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들은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고치려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당신 자신이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은 곧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 믿으며 당신의 모든 에너지와 사랑, 영혼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붓게 됩니다. 하지만 결승선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날 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의 현실에 고통받으면서도 그가 될 수도 있었을 유령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평화보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더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특성들을 인식하는 것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을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위대한 강점들, 즉 당신의 공감 능력, 용서하는 마음, 사랑이 넘치는 심장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 강점들은 반드시 강한 경계선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자기 가치감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고갈시켜도 되는 자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착취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눈을 뜨게 했거나 혹은 나의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과 인간 본성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5가지 특성 중 어떤 것이 가장 미묘해서 너무 늦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강해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안전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고 만약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신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통찰력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물쇠는 열쇠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맞게 설계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서적 학대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핵심입니다. 학대는 결코 두 사람이 우연히 부딪혀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때로는 무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깎아